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성장 담론이 없는 진보는 사이비 진보다. 그 전에 내가 우스갯삼아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요. 여의도 정치권에 소위 여의도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문법책으로 딱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소위 떠도는 이야기들로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잊혀지면 죽는다. 자기 부고 말고는 뭐든지 신문에 나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의도 문법이에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의도 문법인데 제가 보기에 그 여의도 문법이 다 틀렸거든요. 굳이 이야기하면 제3공화국, 제4공화국, 뭐 제5공화국 이때까지 먹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문법이 맞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잘못된 여의도 문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까 이야기하신 이제 상같이 개처럼 돌아다녀야 되고 뭐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만나야 되고 무조건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모아 가지고 조직 강화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여의도 문법. 그래가지고 뭐든지 하면은 막 사람 불러 모으고요. 그 사람 불러 모으느라고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요즘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무슨 권력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그 세종 과시하려고 하면은 버스로 동원해서 올리고 심지어는 무슨 뭐 그 정당에서 5개 집회에 뭐 그런 거 하는데도 끌어올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당협당,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지구당인데 지구당랑 뭐 버스 한 대, 두 대 뭐 할당을 줘가지고 막 끌어올리고 이래 샀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소위 여의도 문법인데 이 다 틀렸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됐는데 이준석 씨 옛날 같으면 당대표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캠프부터 차립니다. 전당대회 하기 위한 캠프 차려가지고 거기에 이 사람 저 사람 국회의원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직 강화해가지고 각 당협별 지구당별 전부 책임자 두고 돈 뿌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번 선거 때 보시다시피 이준석 씨가 지금 그 한 거는 휴대폰 하나 들고 혼자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 이전에 SNS 시대와 정보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하고 있는 거를 정치권이 아직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거대한 캠프 차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의 철학이라든가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이렇게 대중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문화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자리 잡게 만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서 더 이제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의 지금 국가 운영 체제의 기본 일종의 패러다임 내지는 소위 레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패러다임이나 레짐의 성격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국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국가주의라고 하면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자유로운데 지금 현재 내가 뭐 내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 페이스북에 대통령 욕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 여기저기 뭐 내가 활동하는데 뭐 그렇게 국가가 그렇게 내 생활에 그렇게 깊이 침투해 있다고 국가주의라고 그러느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을 한번 추진해보고 사업을 한번 구상해보고 한번 해봤는데 사업을 한번 하겠다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대한민국에서 국가 규제가 얼마만큼 심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우리 생활 영역에 얼만큼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학교를 운영해도 이것이 국가가 얼마만큼 깊숙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감잡을 수 있는 곳곳에 국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곳곳에. 사실 그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성공을 향한 열정이 엄청나게 강하고 목표를 정하면 무조건 나아갑니다. 게다가 대단히 까다롭거든요. 까다로워가지고 웬만큼에서 만족을 안 합니다. 만족을 안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있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쉽게 만족 안 하는 게 왜냐하면 까다로운 만큼 혁신을 하거든. 이 까다로움은 혁신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그 까다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세계 최고의 제품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공동선에 대한 관념도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 뭔가 하면 나라가 위태로우면은 집에 있는 애 돌반지라도 가지고 나와가지고 국가 채무를 갖다 없애려고 쫓아나온단 말이에요. 세계 어느 민족이 어느 국민이 이렇게 가서 성공에 대한 열정이 이만하고 그 혁신의 기반이 되는 그 까다로움이 이 정도에 이르고 그러면서 공동선에 대한 의식이 강한 그런 국민이 없다. 이런 국민들이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결국은 BTS와 같은 이런 한류 문화 같은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즈니스에 있었으나 기술 부분에 있었으나 그 다음에 서비스에 있었으나 과학기술 모든 분야에 다 그런 문화적인 분야 포함뿐만 아니라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지금 국가가 곳곳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국가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안보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라든가 이런 데 국가가 있어야 되죠. 근데 복지 부분에 지금 막 가가지고 돈도 뿌리고 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실 국가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있다면은 이렇게 돈 안 뿌립니다. 복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늘 재정을 걱정해야 됩니다. 최소한 빚을 내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 빚을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는 성장 정책과 같이 맞물려야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돈을 이쪽에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하더라도 세금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흔쾌히 나는 세금을 내겠다. 아니면 최소한 내가 의무니까 나는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돈을 잘 써야 되거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이거 뭐 돈을 어떻게 저렇게 써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우리의 노동 생산성을 더 높이는 이런 부분을 무슨 우선시하면서 이렇게 쓴다든가 교육 혁신하는 데 쓰여지고 아이들 복지 교육 복지를 더 늘리는 데 쓰여져 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우리 사회 전체 기술 수준이라든가 자금 역량을 더 높이는 데도 쓰이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 세금을 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마구잡이 그냥 써 없애듯이 뿌린단 말이에요. 살포를 하니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뜯기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국가가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파퓰리스트 일종의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정권 잡은 일종의 그 집단이나 일종의 개행들이 하는 거지.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실제로 복지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복지를 해야 되고 그 복지가 돈 내는 사람의 이익과 그 다음에 미래의 이익과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국가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어야 될 부분에 국가가 없는 거예요. 성장 담론이 없는 진보는 사이비 진보다라고 했거든요. 왜 사이비 진보냐? 성장이 멈춘 곳에서는 항상 없고 힘없는 사람이 고생을 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진보는 진보야말로 진보 버전의 성장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 같은 사람도 다 케인즈의 경제학이라는 게 일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담론이었어요. 그래서 단단한 성장 담론을 가지는 것이 진보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진보는 성장 담론이 없어요. 성장을 죄악시하고 성장에 앞장선 사람을 무슨 죄인 취급한다. 이 성장 담론이 없는 진보는 이거는 사이비 진보입니다. 또 한편 반대로 보면 보수는 무슨 담론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배 담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분배가 잘못돼 가지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그 격차가 심하고 시장 안에서 불공정이 심해 가지고 그 불공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나 억울한 사람이 많은데 그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자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시장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분배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보수나 우파는 분배 담론이 없어요. 뭐만 하는가 하면 좌파가 퍼주기 식으로 엉터리 퍼주기를 막 하면
퍼주기라고 비판만 할 뿐이지 어떻게 그러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불균등을 해소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의 복지국가 다 맞아요. 복지국가인데 이 나라들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주의 국가라는 건 잊어버리고 있어요. 스웨덴은 복지국가 이전에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경제 자유도가 대한민국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고 OECD 평균 우리가 27위, 28위까지 막 밀리는데 스웨덴은 늘 15위권 안팎입니다. 덴마크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뭐까지 허용하고 있는가 하면 영리병원까지 허용하고 있는 국가가 스웨덴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자유로운데 자유로운 경제를 세금을 걷어가지고 제2차 분배로서 세이프넷을 만들어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와 복지를 같이 해결한 그런 국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캐나다는 의료도 우리보다 훨씬 더 복지 혜택이 높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이 지금 커버율이 60%, 65%인데 캐나다는 100%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캐나다의 경제는 미국만큼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국민이 세금을 조금 더 내거든요. 캐나다는 우리보다 좀 더 내고 스웨덴 같은 데는 많이 더 내는데 누가 더 내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 2%, 10% 부자들이 세금 다 내가지고 그 국가 복지하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스웨덴의 최고 세율이 지금 몇 %인가 하면 소득세 최고 세율이 지방세와 국세 합쳐서 57%입니다. 도시 근로자 소득의 평균 1.6배가 되면은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누가 냅니까? 중산층이 낸다는 얘기입니다. 덴마크 같은 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50%를 훨씬 넘는 지금 세금이 소득세 세금이 지금 부과가 되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 근로자 소득의 1.45배 내지는 1.2배, 1.3배, 1.4배, 1.5배 많아봐야 1.5배 되면은 최고 세율을 내야 됩니다. 중산층이 그만큼 많이 부담한다는 이야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면세자 비율이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지 않습니까? 면세자 비율이 높을 때는 48%, 49%까지 됐단 말이에요. 소득세, 법인세 다. 지금 현재도 한 35% 정도 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는 복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기업들이 조세 부담에 이게 형평성을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꼬여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새로 좀 우리가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좀 상당 부분은 합의를 봐서 실천에 옮겨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책들.